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13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제 학교의 수업도 그 교재의 수업도 진행을 하면서 지역사회복지론과 관련된 그 실천 사례들, 세계적인 실천 사례들을 함께 학생 여러분들이 팀으로 이제 자료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현장 그 수업 시간 함께 발표하면서 토론식으로 그 지역사회복지에서의 사례들, 그다음에 그 사례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를 지금 현재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바쁘신데도 이제 그 발표를 위해서 조별 발표 때 시간을 내주셔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좀 기쁘게 생각하고 또 2학기가 돼가도록 계시면서도 이제 처음 얼굴을 뵌 선생님도 계셔서 너무 반갑고 또 수업 시간에 또 너무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쁘신 분들, 물론 뭐 업무 때문에 굉장히 바쁘셔서 온라인 수업을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발표 수업이 되신다 그러면 가능하다라 그러면 이제 함께 오셔서 오프라인에서 수업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 어떤지 또 질문도 들어보시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또 진정 함께 상호 교류 의사소통을 하면서 대학 교육에서의 어떤 즐거움도 한번 누려보실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시기를 예, 예, 희망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실천 과정, 그 다음에 실천 과정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실천가의 역할, 또 역량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그 전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와 관련 이론들, 또 모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본다라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에 관한 어떤 이론에 관한 부분들, 또 학자들의 많은 연구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핵심적인 역량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12주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공부를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실천 기관들을 한번 세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전체적인 어떤 계략적인 어떤 틀들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실천을 위한 어떤 기관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그다음에 이제 생애주기별로 장애인, 뭐 노인분들 또 다른 어떤 뭐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어떤 실천 사회복지 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적은 첫 번째 실천 기관 중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인 협의체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커뮤니티 실천과 관련된 복지 전달 체계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공부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이런 커뮤니티 실천과 관련된 많은 복지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이전에 공부하셨던 많은 부분들을 함께 떠올리시면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각 기관들이나 협의회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만 이런 기관들, 사회복지관, 또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뚝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적인 과정들 영국과 또 미국과 일본 또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공부해 보시면서 그런 사례들 과정 중에서 그러한 어떤 역사를 거치게 되면서 이런 기관들이 생기게 되고 또 관련 법도 생기게 되고 또 이러한 그 기관 간의 협의를 위한 어떤 조정체로서 사회복지 협의회도 생기고 또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인적 구성과 사회적 환경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한 어떤 그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그런 기관들은 또 복지 전달 체계들은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형성되어 왔는지를 한번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어떤 그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커뮤니티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우리 사회에서의 흐름들을 맥을 짚어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늘
13주차 수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LH에서 짓고 있는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좀 이렇게 저소득 가정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떤 기관들, 그런 어떤 저소득 가정들이 모여 있는 LH에서 짓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뭐 이런 주택을 지을 때 당연하게 그 지역사회복지관들을 같이 짓도록 법으로 건축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법으로 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예를 들면 천안 주공 6단지라고 하는 아파트 안에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이 되어 있어 운영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 원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그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법에도 그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공공기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지금 성정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7단지에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천안에 얼핏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그 캐톨릭 쪽에 이제 여성 수도 사회인가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캐톨릭에 있는 복지기관에 종교기관에 이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쌍용동은 이제 성공회 신부님께서 거기서도 위탁 관리를 받아서 쌍용종합복지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종합복지관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이런 종합복지관들은 언제 만들어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이제 하나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들 그 첫 번째 정의를 의미를 좀 알아보면요. 첫 번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일정한 시설,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바로 사회복지관, 이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뭐 법이 바뀌면서 하고 또 이게 천안 같은 경우는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성정사회복지관 아니면 옛날에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그 다음에 쌍용동 7단지에 있는 기관은 쌍용종합복지관 뭐 아니면 쌍용사회복지관 뭐 이런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복지관은 첫 번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회복지관이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어떤 일을 하냐? 즉, 주민의 그러면 하는 일이 뭔데 대개의 경우 우리가 가장 요즘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사례 관리 기능, 두 번째가 서비스 제공 기능, 세 번째가 지역 조직화 기능이 지역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3대 사업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첫 번째가 지역사회 기반, 일정한 시설,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 갖춘다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 즉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부분 서비스 제공 기능과 사례 관리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주 사업으로 설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즉 사례 관리에서 이야기하는 원스톱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학년이시니까요.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요즘 현대화되고 복잡화되면서 한 가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죠. 한 가지의 문제 때문에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바뀌는, 즉 여러 가지
환경에 대응되는 것들이 틀려져서 문제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심각한 질병, 암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라고 치면 제가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경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병원비, 막대한 병원비, 암에 관한 병원비를 치료비를 내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게 되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다 보면 제 가족 구성원들이 뭐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와이프도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바로 생기기 시작을 하죠. 즉 보건에 관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 경제에 관한 문제, 아이들 학업에 관한 문제, 취미 생활의 문제, 또 가족들 구성원들이 건강에 관한 문제, 또 가족의 해체를 겪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즉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제가 질병에 걸렸다는, 암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로 발생되기 시작을 하고 그런 문제들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즉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건에 관한 부분, 건강에 관한 부분, 아이들 교육에 관한 부분, 가정에 관한 부분, 가족 구성원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례관리라는 어떤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바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정의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어느 개개인이 아니라 마치 그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례관리처럼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가 바로 지역사회복지다. 사회복지관이 추구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즉 사회정의와 복지 증진, 또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역사회복지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 실천 핵심 주체로 사회복지관이 현재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사회복지관이 가지는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걸맞도록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 수행, 그리고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지역사회복지의 핵심 기관이 바로 사회복지관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이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역사를 공부했던 걸 한번 좀 기억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사회복지관의 역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의 역사와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1906년에 원산에서 시작한 인보관 운동에서 사회복지관 사업이 태동되기 시작되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1921년에 서울의 최초로 태화여자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태화여자관이 이제 외국에서 외원기관이 시작을 한 건데 나중에 태화복지관, 지금도 기독교 사회복지관으로도 지금까지도 존치되어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한 기관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약 90년, 근 100년 가까운 사회복지관으로서의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26년에 원산에 보혜여자관이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30년에는 드디어 서울에도 인보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5년에는 국제사회복지관 연합회 회원국으로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게 되죠. 자, 이때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의 어려운 시기였죠. 이때에 많은 외원기관들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어떤 활동,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했죠. 일제 치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게 아니라 도와주고 하고 있던 명분을 쌓기 위한 부분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가 된 부분, 역사적으로 허용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역사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활동들이 그러한 시기에 우리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다음에 특히나 여자관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조선시대 후기에 정말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많은 여성분들이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글을 배우고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힘들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벌써 이제 인보관들이 설치가 되어서 활동이 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YMCA나 YWCA 같은 경우에 종교기관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많은 여성분들이나 또 신문물을 접하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어떤 학문을 공부하게 되고 종교를 통해서 학문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한 남성이나 여성분들이 많아짐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발전을 위한 어떤 기틀들,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각에서의 소득주도 운동이나 아니면 글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그 흐름들이 바로 사회복지관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6년에는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사회복지관 연합회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22개 사회복지관에 참여해서 하게 되죠. 실제로 여기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큰 어떤 그 역사적으로 흐름에서의 큰 어떤 여자관, 인보관들을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많은 인보관 운동에서 파생되었던 자선기관들, 또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6.25 일제시대가 일제에서 독립을 하고 전쟁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외원기관들이 외국에서 들어왔던 원조기관들이 많은 복지관들이나 교육기관들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저희가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인들이 공부하고 그런 자리에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성장하고 육성되면서 자리매김하면서 그런 기관들이 1976년에는 약 22개의 사회복지관, 22개 이상이 생겼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22개의 사회복지관이 연합해서 한국사회복지관 연합회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의 어떤 기틀을, 법적인 근거들을 만들어내게 된 시기가 1983년이고요. 또 1986년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침들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9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 시에는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법으로 의무화했다라는 것이 1989년에 발생된 법으로 의무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동년에 사회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1989년에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 협회를 드디어 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004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관의 설치 기준들을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의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해야 될 일, 사례관리의 기능, 지역사회 그 조직화의 운동, 그 다음에 사례관리 기능, 지역사회 조직화의 기능,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능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도록 명문화, 즉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 두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역사를 우리 한국 내에서의 지역사회 복지 발전 역사와 함께 잘 이렇게 검토해서 비교해 보시면 그 역사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사회복지관도 지속적으로 변화와 발전들을 이루어 왔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아까 잠깐 또 함께 보셨습니다만 첫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만들어지고 지금 약 2021 현재까지 약 14차 법을 일부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왔는데요. 그런 근거적인 어떤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사회복지관의 근거 조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에 보시면 정의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한번 교재를 한번 같이 잘 나와 있는데요.
2013년에 새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본조항 34조의 5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설치 조항이 신설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제23조 또 23조의 2에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과 운영 기준을 법에 명문화시켜 만들어 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아까 말씀드린 영세민들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이나 뭐 임대주택 안에 이런 것들 사회복지관을 신설하도록 건설하도록 법으로 주택법 안에 규정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성정상에 아까 말씀드린 성정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쌍용사회복지관이 이런 법적 근거들, 사회복지사업법, 그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고 또 운영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국고보조를 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근거들을 만들어 놨고요.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저소득 지역의 인도주택을 단지를 만들 때 의무적으로 설립을 하도록 하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관의 운영 목표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잠깐만요. 사회복지관은 첫 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 또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정의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지역사회 중심으로 기반이 되어 있고 전문 시설을 갖추고 또 전문 인력들을 갖추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기구가 바로 사회복지관의 설립 목표다, 운영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 원칙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에 원칙을 좀 발표한 것들을 좀 보면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 지역성의 원칙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그래서 그 저소득층의 영구 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만들 때 사회복지관을 넣도록 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좀 더 많은 지역사회 문제를 안고 계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 그런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성의 원칙이다. 그다음 두 번째가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을 갖추고 전문가들이 전문 인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인력들, 조리공이라든가 시설 관리를 하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나머지 구성원으로 구성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그 전문 인력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책임성의 원칙. 그 다음에 지역성에 따른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지역 사회복지관이 유치하고 있는 그 지역 저소득 임대주택 단지의 지역의 특성, 인구 특성이나 사회적 특성, 그 다음에 환경적 특성에 맞도록 지역성의 특성에 맞도록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사례관리 기능, 지역 서비스 제공 기능, 그 다음에 지역 조직화 기능, 이런 세 가지 큰 틀의 기능들 안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맞도록 그런 것들을 하도록 그 범위의 틀들을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주어서 이런 자율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통합성의 원칙입니다. 즉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욕구를 어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에 왔을 때 아니면 사회복지관을 찾아갔을 때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통합성의 원칙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의 기능,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의 기능, 그 다음에 뭐죠? 네, 지역 조직화의 기능. 이 세 가지의 기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자원 활용성의 원칙.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중립성의 원칙, 객관성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투명성의 원칙,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책무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죠. 자원 활용성은 지역사회 자원들을 좀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투명성의 원칙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 객관적이고 예, 책무성, 투명성, 예, 투명하게 누구한테라든 공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기관이 책임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전문가들 집단답도록 예, 책무성과 책임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성, 그 다음에 건강하고 예, 투명하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예,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국고에서 보조되는 보조금, 즉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세금 안에는 저소득 그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도 세금을 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낸 조세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거죠. 투명성, 책임성, 책무성 예, 이런 것들이 원칙으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예, 보건복지부에서 네, 2016년에 발표한 원칙들입니다. 자, 사회복지관 조직의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서부터는 2교시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